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광복을 위한 며칠 전에 사실 역사적으로 크나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8월 6일과 8월 9일의 원자폭탄의 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월미사 주제로서 국내외의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서, 특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수모 미사로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또 나가사키 근교에는 의외로 한국인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만 3만 명 규모의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로시마도 또 나가사키도 당시의 산업도시였으며 농창기지, 통신센터, 물류창고, 부대 집결지 등의 역할을 하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그 근처 공장에서의 일에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큰 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소문과 전달이 많았기에 아이들이 있던 학교에서는 대피 훈련을 하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늘상 일본을 공격하던 미군기의 공습이라고 생각하고 별 신경 안 쓰던 아침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원자폭탄의 투하였습니다. 히로시마 시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그날, 다행히 그 외곽에 있던 한국인 정착촌은 폭발에서 벗어났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폭발에 휘말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죽음이라도 나왔을 텐데, 그곳에 있던 한국인들은 그 폭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방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열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그 다음 날이 되자 한 아이들의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 수많은 아버지들이 히로시마 근교의 동료들과 또 친척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로시마 근처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려 히로시마 반대쪽의 친척을 찾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히로시마를 가로질러 갔다고 합니다. 그 내부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고, 가는 도중 너무나 더워서 온천처럼 뜨거워진 물에 뛰어들어 몸을 식히기도 하면서 산의 가로질러 건너편 마을로 갔고, 다행히도 마침내 친척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히로시마를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탄식이 나오지만 당시에 그 아버지는 또 수많은 한국인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행동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히로시마 근교에 있었던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77년 전인 1945년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에 그 일 이후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끌려가 있던 수만 명의 한국인들은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운항하는 배가 없고 사람은 인산인해로 몰려서 많은 한국인들이 가진 재산을 다 털어 소형 어선을 구입해서 몇 가정씩 뭉쳐서 타고 일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배도 잡고 항해도 모르고 심지어 대마도에서 가짜 기름을 넣어주는 바람에 가는 중에 침몰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아버지의 경우도 우리나라 근처까지 다 와서 가짜 기름으로 배가 고장나고 자초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사람들만 간신히 살아남아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생존 투쟁을 하게 된 그 아버지는
결국 7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너무 고생을 해서라고 할 뿐 병명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몇 년 더 지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며 아이들은 그와 나 다름없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름 한 가정의 이야기로서 들어본 이것이 우리나라 원포 피해자들의 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통계나 자료가 남아있기 힘든지, 또 일본 원포 피해자들은 오히려 많은 세계적 추모와 기억 속에 있는데도 한국인 원포 피해자가 일본인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이 오랜 세월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일면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강력한 방사능에 피폭된 원자병이라고 수정을 할 것입니다. 물론 확정을 하거나 증거를 찾기에는 너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폭에 의한 직접 피해가 요즘 관념처럼 병으로 요양하고 치료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삶에서 삭제되고 그 자녀들은 부하가 되고 그 후손들까지 유전적으로 병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는 사실은 오랜 세월 잊혀졌었고 2016년경 이런 사실들에 대해 다시 조명되면서 언론에 방송되고 정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피해자 규모는 1945년 당시 약 7만 명이며 이 중 4만 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하고 생존자 중 2만 3천 명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약 2,040명이라고 합니다. 제1세대 피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일본 자료는 전체 피해자를 10만 명 정도로 더 많게 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억울하게 죽어간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추모하고 기억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강국을 맞이했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은 원폭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원폭 1세대의 평균 나이는 80세를 훌쩍 넘겼고 갈수록 그 수도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폭 후유증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원폭 2세들은 부모의 피폭으로 인한 후손들의 유전적 영향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과 혜택도 받지 못했고 원인조차 모르는 희귀질환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몸과 마음을 펼쳤지만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당할까봐 드러내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피해자 1세, 2세 모두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폭 피해자들은 세계적인 경우를 따지면 더 많을 것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당시 사고 처리를 위해 투입되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피폭 기준에 따라 20만에서 83만까지를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당시 소련 정부가 많은 군인과 민간인을 투입해서 직간접 사망자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당시 기술로서는 최대한의 사고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의 경우 제대로 된 사후 처리도 없이 일본 정부의 은폐로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직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이 사건은 여전히 문제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원자폭탄이나 원전 사고에 대한 잘잘못과 책임 소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국내외 원폭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방사능 피폭에 의한 질병 속에서 죽어간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려는 것이 오늘 미사의 주제이며 목적입니다.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우리 가톨릭의 보편적인 목적대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으로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다 함께 우리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못한 국내외 원포 피해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후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국내외 원포 피해자들의 잊혀진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그들의 어려움과 노고와 그 고통을 도와주시어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그들의 후손들이 주님의 인도 아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들을 올바르게 추모하고 기념하게 하소서.